담보 책임 해야죠. 담보 책임. 자, 이렇게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법정 무과실 책임 말합니다. 자, 이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요, 당연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겠죠. 그 책임의 내용이 5가지예요. 하나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출제액 상환이라는 걸 청구할 수도 있어요. 출제액 상환 청구. 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자동차로 돌려달라, 멀쩡한 자동차로 교환해달라, 완전 물급부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우리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다음 중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요거 말고 하나 더 끼워 넣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 여기에서 4개 뽑아내고 하자보수 청권인가가 그게 아마 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담보 책임이 5가지예요. 민법상 담보 책임은, 민법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이 5가지인데, 어떤 담보 책임이든 매수인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문제는 아주 쉬워져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가 기준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첫째 기준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엇을 못했을까?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넘겨줬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럴 때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는 걸 권리의 하자라고 해요. 물건은 멀쩡한데, 물건은 아무런 물리적 하자가 없어요. 멀쩡한데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는 것을 권리의 하자라고 합니다.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지상권 따위 용익적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해가지고 5가지 권리 하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자동차 시동이 꺼지는 경우처럼 물건 자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게 있어요. 권리는 제대로 넘겨줬어요.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넘겨줬지만 그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건의 하자라고 해요. 이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총 7가지죠. 이 7가지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몰랐느냐 알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7가지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몰랐냐 알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결국 몇 가지 유형이 나와요. 14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외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얘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어요. 경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빼고 10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세 번째로 지금 얘네들은 물건을 사고 판 거예요. 아까 뭐 토지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이게 아니라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나와요. 채권 매매 같은 경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명절 때나 이럴 때 상품권 같은 거 봤죠? 이 상품권이 무기명 채권이에요. 아무나 상품권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상품권에 해당되는 값어치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그 상품권에 들어있어요. 이 채권이에요. 이 상품권, 여자분들은 백화점 가서 쓰시지만 남자분들은 어디 가서 팔지요? 구두수선하는 데 가서 팔지요. 예? 백화점 10만원짜리 한 8만원 주고 사잖아요. 이게 채권 매매예요. 근데 그 상품권이 만약에 내가 샀는데 휴지 쪼가리가 됐어. 이때도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결국 담보 책임이 3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물건이 아닌 채권을 매매한 경우. 이게 3가지 유형의 담보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담보 책임마다 이런 기준이 적용이 돼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249페이지에 보면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물건의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적 장애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경매하자라고 되어 있으면 한 장 넘기게 되면 권리하자를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어려우면 담보책임 요약정리라고 해놨을까요? 그렇죠?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지금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요, 을에게 땅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1000평을 매매했는데 그 중에 을이 필요한 땅이 1000평이에요. 갑이 700평을 갖고 있고요. 갑 옆에 병소유 땅이 있는데 이 병소유 땅이 300평이에요. 근데 을은 이 땅 2개가 다 필요해. 갑하고 병을 만나고 각각 계약을 하면 되죠. 근데 병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을이 병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지만 못 만났어. 근데 갑한테 땅을 사면서 병소유 땅도 필요한데 병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갑이 자기 이웃이어서 자기는 연락이 된대. 걱정하지 말래. 이것도 넘겨주겠대 갑이. 그러면 당신하고 그냥 1000평 다 매매할 테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300평도 나에게 넘겨주쇼. 갑과 병이 1000평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갑. 전부 타인 권리가 아니죠. 전부 자기 권리도 아니죠. 일부는 자기 거고 일부는 타인 권리죠. 자, 이걸 일부 타인 권리라고 해요. 거기 권리하자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에. 네. 아까 권리하자라고 돼 있는 거. 그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권리하자의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라고 돼 있죠. 자, 이때 갑이 자기 거는 당연히 넘겨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든 넘겨줘야 되죠. 이걸 못 넘겨줬어요. 끝끝내.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10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은 몇 평밖에 못 넘겨받았어요. 700평. 당연히 을이 갑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추궁할까? 5가지 중에서 일단 3가지가 인정돼요. 대금감액 청구, 대감이라고 줄일게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 3가지가 가능한데 이때 매수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700평은 갑소유지만 나머지 300평은 갑소유가 아닌 일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거는요, 얘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거, 300평이 병소유라는 걸 몰랐든 알았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몰랐든 알았든. 반면에 요 두 놈은 몰랐을 때만 가능해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몰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에서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시험 지문도 요걸 예를 든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매수인은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 그런 담보책임 문제를 풀려면 첫째가 그 문제가 담보책임 문제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담보책임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이 일단 절반. 두 번째로 담보책임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건지 모르는 분들이 또 절반. 세 번째, 이거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또 절반. 네 번째, 그것까지 다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못 외운 분이 또 절반. 담보책임이 이렇게 산 넘어 산이에요. 담보책임 문제를 10분이 풀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분은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양 자체가 많고 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담보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딱 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외워주시면 돼요. 담보책임이 기본서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만 해주시면 담보책임 문제 한 9할 정도가 풀립니다. 9할 정도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구나. 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법적 무과실 책임을 말하는구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법적 무과실 책임을 만들어놨는데 이때 만약에 담보책임이 성립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그 기준을 공부하는 게 담보책임 공부다. 이렇게만 틀을 잡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재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딱 담보책임은 틀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담보책임의 내용까지 간단히 그 틀을 잡았습니다. 매매 하나 남은 게 환매예요. 환매, 뭘 말할까요? 환매. 뭐가 환매일까요? 다시 사오는 거죠. 누가? 매도인.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와. 이게 환매예요. 근데 우리 민법상 환매 자체는 매도인이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건데 우리 교재에 없어요. 없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인문서에 없어. 인문서라서 없어요. 우리 교재가 정말로 인문서예요. 정말로 인문서예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 민법상 환매는 일방적 환매예요. 일방적 환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다가 나중에 을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민법상 환매는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자신이 매각을 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걸 환매권이라고 해요. 이 매도인의 환매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고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한날 한시에 환매 특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민법상 환매가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통해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되사오는 것. 이게 민법상 환매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형태의 환매 보신 적 거의 없죠. 그럼 이것도 굳이 민법에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럼 당사자들이 이걸 과연 이 환매라는 제도를 어디에 써먹나?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환매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이 환매를 도대체 어디 써먹나 봤더니 이렇게 써먹고 앉아있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이 담보를 제공해요. 그런데 을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아까 담보 받은 게하고 똑같이 야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갑이 돈이 급하니까 알았다 그래요. 을이 한술 더 떠요. 소유권 등기를 아예 넘겨달라 그래요. 뭘 넘겨달라고요? 그러면서 돈 갚으면 다시 등기 돌려줄게. 돈이 급하면 갑은 그렇게라도 하겠죠. 자, 이렇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아예 누가 넘겨받아? 채권자가 넘겨받아요. 여기까지를 양도담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 근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채무자가 불안하기 짝이 없죠. 왜? 누구한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 갑이 돈을 갚기 전에 을이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불안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말해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긴 주는데 내가 불안하다. 돈은 꼭 갚을 건데 너한테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주는 대신 내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달라.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놔요. 그런데 환매권 등기가 되려면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특약. 그렇죠? 그리고 이 환매특약은 뭐하고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럼 이 갑과 을은요,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을 해버려요. 매매계약. 플러스 환매특약을 해요. 실제로는 을이 갑의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지만 계약서는 뭐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에 들어있는 매매대금이 있죠. 그 매매대금이 을이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의 형식. 왜? 요것 때문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환매 특약은 반드시 뭐하고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으로서 환매 특약을 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시에 채무자용으로 환매권 등기를 하는, 즉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했을 때 이 담보를 매도 담보라고 하게 됩니다. 무슨 담보? 매도 담보. 매도 담보라는 말 보신 분, 아니 안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신 분,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죠? 예. 거의 못 들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요 세 가지 모두 싹 묶어가지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을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거 갑이 을한테 돈 빌렸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빨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매와 관련해서 환매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환매를 당사자들은 뭐의 수단으로? 매도담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도담보 개념 잡았죠? 네, 환매는 일단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문료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매매에서 기본 틀은 다 잡으시는 거예요. 매매의, 매매계약의 성질, 매매계약의 성립 관련된 예약과 계약금,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과실수치를 누가 하는가, 담보책임의 기본적인 틀, 환매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딱 이 정도를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끝. 네, 매매 끝. 자, 이제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임대차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언제 끝나면 그냥 갈 거예요. 10시 반이 됐든 10시 40분이 됐든 10시 10분이 됐든. 네. 9시는 아니고요. 매매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임대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임대차의 뜻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의 성질, 특징이 나올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나올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효력이란 건 아까 매매에서도 보셨지만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매매에서 담보 책임처럼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데 임차권 양도하고요. 목적물 전대라는 게 나옵니다.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여섯 번째로 보증금이라는 게 나와요. 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금. 이 권리금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법제화되기 전에 붙어야 돼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권리금.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법제화되면 나와. 그 전에 붙어야 돼요. 그 전에 붙어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계속적 계약이죠. 이 계속적 계약을 중간에서 끝내는 장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해지. 임대차 계약의 소멸과 관련해서 해지라는 겁니다. 해지. 자, 요 정도 내용들이 임대차에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무지막지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보증금도. 네. 요 임대차하고요, 특별법에서 보게 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합쳐갖고 법이 3개잖아요. 그죠? 3파트에서 7문제가 나온 해도 있었어요. 임대차에서만 7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5문제 나옵니다.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묶어가지고 최소 4문제 나옵니다. 최소 4문제 나오고 5문제, 심지어 7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민법상 대차라는 걸 좀 이해를 하죠. 대차라는 게 뭐야?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죠. 대는 빌려줄 때,
차는 빌릴 차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민법상 대차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교수님 달핀이신 거 아시죠? 네, 달핀. 네, 네, 네. 어릴 때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네. 지금은 개발세발 쓰는 거예요, 제가. 쫙 정식으로 쓰면 잘 씁니다, 글씨. 네. 괜히 제 자랑이네 또. 대차가 세 개가 있는데요. 다 들어보셨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일단 구별은 소비대차와 나머지는요,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요. 소비대차는 소비물이에요. 쓰면 없어지는 게 소비대차의 목적물이에요.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 마트 가서 살렸더니 마트도 문 닫았어. 옆집 문을 두드려. 쌀 한 바가지만. 빌려서 먹고 똑같은 쌀로 갚죠. 소비물이에요, 쌀은. 소비물을 빌리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이 소비대차입니다. 이럴 때 이자를 붙이면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 소비대차가 되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소비대차는 목적물이 뭐다? 소비물. 반면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목적물 자체가 비소비물. 빌린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사용대차와 임대차인데, 이때 빌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 사용료 차임이라는 걸 지급하면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편무고요.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쌍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대차는 무상임대차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임대차는 유상사용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사용대차와 임대차라는 걸로 나눠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임대차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임대차. 땡큐죠? 네, 아주 땡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임대차라는 게 뭘까? 뜻. 아까 매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 당사자는 뭘 약속하고 타방 당사자는 뭘 약속하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무엇을 약속하고 타방 당사자는 도대체 무엇을 약속할까? 한쪽은요, 이걸 약속해. 목적물, 사용, 수익. 물건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반대 당사자는 그래? 그럼 나는 사용료를 주겠다. 에? 차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하겠죠. 일방은 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쌍무죠. 이행이 끝나면 주고받았죠. 유산.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낙성.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돼요. 분류식. 그래서 이것도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때 이 목적물, 이거 목적물. 첫째, 부동산 동산을 불문. 부동산도 임대차가 있고 동산도 임대차가 있어요. 동산 임대차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빌려 타는 거. 공원 가서 워터파크 가갖고 뭐 빌려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뭐 뭐래 뭐 가라앉아서 죽지 말라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이 사튼 그 뭐 둥둥 뜨게 하는 거. 아이 까먹었네. 뭐 그런 거. 돈 주고 빌리죠. 동산 임대차가 되는 거. 부동산 동산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이 물건은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 자기 소유물이 아니어도 돼요. 반드시 임대인 소유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인은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할 것, 이건 말 안 했죠. 그렇죠? 물건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속만 한 거지 자기 물건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임대차 목적물 세 가지 특징. 첫째,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두 번째, 비소비물이다. 세 번째,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는 뭐를 지급해야 된다 했어요? 차임. 이 차임은 아까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 아니어도 돼요. 차금이라고 안 돼 있고 차임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반대급부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물 및 차임 관련된 특징을 먼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가 있어요. 을이 갑의 땅을 빌려요. 많이 빌리죠. 뭐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 가끔 비어있는 땅에 뚝딱뚝딱 조립식으로 2층 건물을 딱 올라가고, 건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무슨 아웃백이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 땅을 샀을까요? 아니, 땅 빌려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땅 주인으로부터 땅은 빌리고 거기다 건물을 이렇게 가건물을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토지를 빌렸어요. 토지를 빌려서 얘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소유자가 뺏겼어, 땅 주인이. 을이 갑소유 땅을 빌려서 보증금도 많이 줬고 월세도 많이 줘요. 땅 빌리는데 보증금 1억 줬고 월 단위 차임을 500만 원을 주고 있어. 1억 보증금. 1억 너무 싸다. 그냥 1억이라고 하자. 1억 주고 월 단위 차임을 500을 주고 있어요. 보증금 1억에 월 500 이렇게.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을은 땅을 빌려서 건물을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현재 장사를 시작했고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어. 근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바뀌더니 자기가 건물을 지을 거래. 땅을 돌려달래. 을 돌려줘야 돼요? 땅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왜?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고 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의 특징이 뭐였어요?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갖고 있는 이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 이외의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을 뭐라 그랬죠? 대항력.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토지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먼저 성립한 후에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목적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터잡아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은 채권에 터잡아 그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주택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집질이 바뀌었어. 비워달래. 비워줘야 돼. 상가. 인테리어 싹 해서 상사를 딱 시작하는데 건물주인이 바뀌었고 나가달래. 자기가 직접 한대. 환장합니다.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보통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채권이니까 이런 경우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동산 임차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뭐예요? 대항력 부여죠. 이게 강화. 이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 부동산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이 그런 성격이 있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치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뭐하고 비슷해져요? 물권하고 비슷해져요. 왜?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렇게도 불러요. 그 방법으로 마련된 게 민법상 621조하고 622조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621조만 생각합니다. 등기에 등기. 부동산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등기.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해서 갑이 오케이해서 을 이름으로 이 토지 등기부에 을이 임차권자로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열어놨어요. 622조는 나중에 할 겁니다. 또 하나가 민법에는 없지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인도를 받고 그 주소지로 뭐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따라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도록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서 대항력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마치 물권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어쨌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취득하는 것은 임차권에 불과하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의 특징과 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별거 다 없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성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 용익물권 같은 경우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한다 그랬죠.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천년 만년 사용 수익할 수는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었죠? 존속기간과 갱신의 문제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최단기, 최장기,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런 거 있었죠?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생겨요. 왜? 임차인은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것인가의 문제 뭐가 생겨요?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이 뭔가를 조문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요.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수목 따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651조 1항에서 최장 20년이었었어요. 우리 왜 SH공사에서 하는 장기 전세라는 거 있죠. 시프트라고. 그게 2년이죠, 기간이. 그러나 갱신을 통해서 최장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시프트 최장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네, 20년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넘질 못하는데 요게 위헌 결정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요 20년이. 그러면 더 이상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30년 해도 되고 40년 해도 되고 50년 해도 되고. 따라서 현재 민법상 임대차에 최장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최장기 제한 없다. 최단기는 당연히 없어. 이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1일부터 시작해서 1시간짜리도 되고요. 1분도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현재 최장기 제한도 없고 최단기 규정도 없다. 당사자들이 기간을 약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상 임대차는. 됐죠? 어렵지 않죠? 아주 땡큐죠? 두 번째로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거보다 길게 하면 되죠? 이거 안 지켜도 되잖아요. 문제는 당사자들이 기간을 만약에 약정을 안 했어요. 문제가 되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으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당사자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를 말하겠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슷한 거 어디서 봤지요? 예? 전세권에서 봤지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었고, 전세권 설정자가 통고를 하든 전세권자가 통고를 하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비슷해요. 임대차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문제는 해지를 통고했을 때 언제 해지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동산 임대차로 나누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로 나눠놨어요. 자, 민법상 임대차인데 부동산 임대차, 토지나 건물 임대차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6개월 뒤, 임차인이 통고하게 되면 1개월 뒤, 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해지 통고하는지와 상관없이 5일 뒤 해지 효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공원 가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동산 임대차죠?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임차인이 그만 타고 싶어요. 해지 통고죠? 언제 해지 효력이 생겨요? 5일치 자전거 빌린 값을 줘야 돼요. 예? 우스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공원에서 자전거 빌릴 때 1시간, 2시간 정하지요. 안 정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입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해지 효력이 생기는가 그걸 따로 규정을 해놨고, 부동산과 동산 임대차로 나누고 부동산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 나눠서 이렇게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놓고 요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해지 기간. 이렇게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반면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해지는 이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버려요. 이거를 즉시 해지라고 불러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와요.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를 가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가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게 있고, 해지 기간을 경과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바로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가 있는데, 이때 이 해지 기간 경과가 필요한 게 요것 말고 3개가 더 있어요. 요것 말고 3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민법상 임대차가 뒤에서 볼 거예요. 법정갱신된 경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요, 다른 것은 다 전임대차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해지 기간이 경과해만 해지가 됩니다. 두 번째가요, 당사자들이 기간을 정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을 정하면서 특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특약을 맺었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만 단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을 정했지만 특약을 통해서 해지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기간은 오늘부터 1년 뒤까지로 한다. 단 당사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면 기간 안 정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요, 얘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관제인이나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임차인의 파산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관제인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는 사람이 있어요. 파산한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도 요게 적용이 돼요. 네?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서 일정한 기간, 즉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라는 게 있고, 상대방의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이 해지 기간을 경과할 필요 없이 바로 해지가 되는 뭐가 있고, 즉시 해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해지 통고의 대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 기간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민법상 임대차도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때 원래는 최장 20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더 이상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도 없다. 기간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바로 해지되는 즉시 해지가 아니라 일정한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민법상 규정을 두고 있다. 존속기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갱신의 문제가 생기죠? 자, 이때 갱신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약정갱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뭐였었죠? 네? 갱신의 간접적 강제?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지상권에서 봤는데. 그렇죠? 이게 왜 갱신의 간접적 강제였었죠?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거절을 하게 되면
뭐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갱신을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사람은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인다. 거절하자니 이걸 사야 되고 안 하자니 또 나는 물건을 못 쓰고 그래서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갱신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 약정갱신 당연히 됩니다. 약정갱신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이 약정갱신 했을 때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기간. 요때는 약정했을 때의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민법상 임대차를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했을 때는 기간을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이건 아직 남아있어요. 최초 계약을 할 때는 20년 넘지 못한다. 약정했을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위헌이 됐어요. 요것만. 그래서 약정갱신했을 때는 최장기 10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했을 때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두 번째로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이거 좀 다른 권리나 다른 제도의 묵시적 갱신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일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면 법정갱신돼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스개 예를 들었던 걸로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자전거 빌리는 걸로 가볼게요. 자전거를 빌릴 때 보통 시간 1시간, 2시간 정하죠?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보통 공원에서 1시간 빌려 타면 얼마죠? 한 6, 7천 원 될려나? 그죠? 네. 그 공원에 있는 자전거 중에서 저는 제일 불만인 게 바퀴 4개 달린 자전거 있죠, 왜? 사람 3명 태우고 막 이러고. 거의 뒤져요. 거기 보면 그 자전거 바퀴 굴리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빠들이잖아요. 한 10분만 돌리면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제가 그걸 돌려봤어요. 뒤져요. 안장 4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환장합니다. 아주. 근데 어쨌든 그걸 빌렸어. 1시간을 빌렸어요. 기간 정했죠. 근데 기간이 끝났어요. 보통 자전거 빌린 사람은 반납을 하죠. 근데 더 타고 싶어서 그냥 탔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자전거 빨리 돌려달라고 할 텐데 아무 말을 안 해, 임대인이. 그럼 무슨 돼요? 법정갱신. 예? 법정갱신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없는 걸로 돼요. 따라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1시간 정도 더 타다가, 임차인이 1시간 정도 더 타다가 반납을 합니다. 그게 해지 통고예요. 얼마가 지나가 해지해야 돼? 5일. 그러면 1시간 더 타고 자전거를 반납하면서 5일치 값을 더 줘야 됩니다. 예? 함부로 자전거 빌려 타고 기간 지났다 더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더 타도록 냅둬. 가만히. 그리고 나중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오면 민법 규정을 딱 보여줍니다. 법정갱신 됐고 네가 지금 반납하는 거는 해지 통고고 동사니까 5일 뒤에 해지율이 긴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를 든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갱신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 사용료 1시간에 5,000원. 다 똑같은데 이것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전거 5일치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1시간에 5,000원이니까 하루에 2시간에 10,000원이고 24시간이니까 12만 원이에요. 그렇죠? 12만 원 곱하기 5일이니까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만 원 딱 자전거 자전거 한 대 사는 게 낫지. 그게 민법상 임대차예요.
여기 이제 추가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기본 틀만 아하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요게 민법상 임대차에 있나 봤더니 있어 토지 임대차에 있어.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나무 심을 목적의 토지 임대차, 체험 소금 채취 염전 소금 채취 목적의 임대차, 목축 목적의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소금 채취,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 있어요. 건물 소유 목적이라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겠죠. 식목 목적이라면 임차인 소유의 나무가 있겠죠. 체험 목적이라면 소금 채취 창고 같은 것들이 있겠죠. 목축 목적이라면 축사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의 토지 임대차. 다른 목적은 안 돼요.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 있을 때 임차인은 뭐를 할 수 있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임대차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에 마련된 게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의 뜻이 뭘까?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 임차권 강화는 대항력 부여 장치가 민법 및 특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존속기간을 정할 것인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었는데 위헌 결정 받았다. 두 번째, 기간을 정하자면 이렇게 해지가 된다. 기간이 끝날 때 갱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약정갱신 최장기 10년이 있으며 법정갱신은 이걸 요건으로 한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게 토지 임대차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굵직굵직 그 자세한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옛날에 이거 가로 넣기도 나온 게 있어요. 이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이런 게 민법상 임대차가 됩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성립까지. 네? 네, 조금 쉬었다니 요거 보겠습니다.